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는 일타경제 코너, 이 횡재세 논란 등 한 주의 경제 이슈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경제 소식 꼼꼼하게 챙겨보는 코너입니다. 주말 시사본부의 경제 1타 강사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횡재세가 뭐죠? 네, 이게 횡재세가 요즘에 좀 뜨거운데 논란이 좀 뜨겁죠. 이제 횡재세는요, 일정 기준의 이익을 얻었을 때 이제 법이나 자연인이 내는 이제 세금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초과 이윤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 윈드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바람에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길거리 지나갔을 때 그냥 바람 때문에 과실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횡재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횡재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역사적 배경을 본다 그러면 사실 최근에 와서야 사실 이 횡재세가 전 세계적으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환경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유업계라든지 아니면 고금리 상태가 급속하게 돌아오면서 은행들이었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정유업계와 은행들에서 이제는 뭐 초과 이윤세를 걷자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분위기가 불었었고, 이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초과 이윤세 걷어서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 그 초과 이윤세를 걷게 되면은 사회복지 쪽에 이제 쓰도록 보통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볼 수 있고, 장점은 그런 거예요. 아까대로 초과 이윤세다 보니까 재정 확보됩니다. 아니면은 또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고, 단점은 이게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중과세라는 거죠. 아니, 법인세 내는데 법인들이 또 여기서 초과인세를 내냐. 그래서 이중과세 이런 위헌 소지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 얘기가 뜨거워지게 된 과정을 정리해 주시면. 근데 사실 이게 횡재세가 또 왜 불거졌냐면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적하다 보니까 이제 저 금융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횡재세에 대해서 이제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정부의 입장은 약간 부정적입니다. 이제 한 총리가 어제도 이제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기존 누진 체계가 있는데, 누진 체계라는 거는 이제는 과표,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윤이 높아지면은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게 누진 체계입니다. 예. 누진세가 있는데 거기에 초과 이윤세를 걷는 거는 시장 경제가 맞지 않는다. 이게 이제는 정부의 이제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제 여당 입장이 약간 다릅니다. 이게 여당 입장은 과거와 좀 달라졌던 게, 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금융 쪽이 이제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윤창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 초과 이윤세보다는 이제는 뭐 햇살론이라든지 정부 서민 금융 상품에 은행들이 알아서 좀 출원을 해서 이렇게 기금 조성해서 도와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러면서 어느 정도 반은 긍정하고 또 반은 부정하고 이런 분위기고, 야당은 확실하게 이제 정책을 정했습니다. 횡재세 도입 추진하겠다.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에너지 산업 대상으로 해서 횡재세 도입을 이미 외국 나라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그 재원을 가지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이 횡재세의 논란이 좀 다르다,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 이미 도입한 나라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체코, 리투아니아, 스페인,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은행에 이제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이제는 8월에 1년간 이자 순이익의 40%를 횡재세로 부과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발표하고 나서 은행 주가들이 폭락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떨어 나간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실 이제는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논란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 아니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뭐
소수다. 그럼 넌 나라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하고 있는 나라는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래서 이제는 경제계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은행들이 알아서 알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뭐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 그다음에 이제 서민금융 이런 쪽에 이제는 지원을 하는 거죠.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은행권이거든요. 제가 봐도 은행권에 대한 독과점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상생 금융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좀 나아주는 것이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국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입법 논의가 진행될지 지켜보겠고요. 네. 지난달에 구리, 군포, 남양주 이렇게 세 개 지구의 뉴홈 이게 사전 청약 최고 경쟁률이 15대 1로 나타났는데 네. 인기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야심차게 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바로 뉴홈입니다. 이게 뉴홈에서 이번에 그 사전 청약을 들어갔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리 갈매라든지 아니면 군포 대암이 남양주 진짭 2 이쪽이었어요. 근데 지금 평균 경쟁률이 7대 1 정도 나왔고요. 구리 갈매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쟁률이 15대 1까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전 청약에 대한 분들,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뉴홈이 뭐예요? 일단 공공 청약의 이 현 정부의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 분양을 하는데 과거에는 일반 분양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달라진 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 세 가로 나눠서 현 정부가 야심차게 브랜드를 붙였어요. 그래서 뉴홈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공공 분양의 새로운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눔형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시세의 70%로 분양을 하고요. 대신에 나머지 시세 차익의 30%는 나라가 갖고 갑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의 70%만 이제 보장을 받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30%는 나라가 나중에 내가 팔았을 때 가지고 가거든요. 환수를 합니다. 이게 나눔형 상품이고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6년간 임대 후에 내가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이 선택형이고 일반형 뉴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 분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반형이 있는데 이게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신혼부부 나눔형 같은 게 특공이 신혼부부가 40% 배정돼 있습니다.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 청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금력은 좀 없고 공공 분양은 받고 싶고 해서 이런 뉴홈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 뭐 입주자 통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정말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 게 아니 뭐 청약 통장 이런 건 알겠는데 입주자 통장이란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뉴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약 홈이라든지 가보면 뭐 입주자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거랑 같은 통장입니다. 그냥 용어만 바를 뿐이지 사실 청약 종합저축이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헷갈리지 말아달라라는 이제 의미로서 말씀드리겠고 과거에 우리가 청약 저축이 있었고 청약 예금이 있었고 청약 부금이 있었잖아요. 이게 합쳐진 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고 이거가 이제는 우리가 그 사전 청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공분양 얘기했을 때 입주자 통장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청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 집만 하는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빠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입주자 통장이라고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의아하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이제는 입주자 통장 하면은 뭔가 이렇게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좀 와닿을 수 있어서 아마 용어 자체를 입주자 통장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가 더 헷갈린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은데 그게 높습니다. 이제 가계 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워낙 빠르게 늘어나서 이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은데도 대출 금액이 또 계속 늘어나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10월 달 전체 금융권 가계 대출을 봤더니 전월 대비해서 6조 3천억 원 정도가 이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대출이 이렇게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면은 뭐 주담대 시중은행 뭐 최고 금리가 7.2% 현재 지금 변동 금리가 7.2% 되거든요. 그러니까 7%가 넘어섰다, 뭐 6% 넘어섰다 하는데 실제 이걸 놓고 보면은요. 전국 은행 연합회의 이제 자료입니다. 19개 국내은행의 10월 신규 취급액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는 이 주담대를 받으신 평균 금리가 4.32%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 가서 내가 주담대를 받는다. 일반적인 분들 신용도라 본다 그러면 거의 다 4%대로 주담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은행 가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가 7%로 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7% 받다 보니까 고금리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의아하실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4%를 은행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뭐 정책 자금도 받고 주담대를 받아서 이제 대출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주의할 건 있습니다. 4%대니까 내가 뭐 은행 가서 주담대 받아서 아파트 내 집 마련 할까 하실 텐데 앞으로 주담대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채권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해서 예.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공매도 금지시키고 월요일 날 주가 바짝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그다음 쭉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약발 끝난 거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약발 끝났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말 그대로 공매도 금지하면 차익 실현 말 그대로 뭐 셔커볼린 물량이 뭐 나와서 매수를 외국인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외국인들 입장이나 기관 입장에서 여유가 되시면요. 이자 내면서 버티거든요. 사실 내가 장고로 털어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 입장에선 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제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좀 공식이 맞지 않는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그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 지금의 흐름은 사실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는 게 이제는 지금까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외국에서도 이 공매도를 이렇게 금지시켰다 풀었다 금지시켰다 풀었다 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게 보는데 네, 맞습니다. 별 효과도 없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자, 요즘 그 엔화 값이 아주 엔저 현상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파워 엔저 이런 네. 말까지 나오던데 엔화에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엔화 환전이에요. 그냥. 지금 엔화를 사두는 거죠? 네, 그냥 내가 은행 가서 엔화를 사는 겁니다. 이거 엔화 환전 방법인데, 근데 이거는 주의할 점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익률을 얻으려 그러면 금액이 커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뭐 몇십만 원 갖고 몇백만 원 갖고 해봤자 그게 그렇게 이익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외화 환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팩트를 좀 말씀드렸고, 하지만은 외화 환전했을 때 좋은 점은 있어요. 이게 비과세입니다.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엔화 바꾸는 예, 거잖아요. 예. 세금이 없어요. 다만 이게 사고 팔 때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은 1.75%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런 거는 고민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가 엔화 예금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엔화 예금 많이 들고 계세요. 지금 3일 기준으로 이게 거의 10조 원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엔화 예금이고 그다음에 ETF 상품도 마지막으로 있는데 근데 정말 주의하고 싶은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단순간에 수익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기회비용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예. 내가 다른 곳에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률을 낼 그렇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단순히 엔저라고 해서 지금 뭐 쉽사리 투자하시는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돈 많은 분들이 그냥 일부 자금 이렇게 해두는 것이 네. 일반 분들이 관심 가질 대목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엔화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엔화가 더 떨어지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910원대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는 저점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87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조승연 부위원장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반부 공통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박진호 특보 뜬 인물.
저는 그 주호영 의원을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이뉴한 이제 혁신위원장이 그 지난 이제 제가 정확한 날짜는 생각나지 않는데 그 혁신 안으로 이제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의 사견으로 그 사견으로 이제 피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영남 당시 중진들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나와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김기현 대표, 주호영 의원 이제 실명까지 거론했는데요. 주호영 의원이 최근 이제 8.1 지역 이제 의정 보고에서 자기는 절대 대구를 떠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분명히 또 밝혔고 또 현재 우리 당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최다선이 5선입니다. 그 5선 이제 의원이 총 6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 이제 TK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그 주호영 의원이 예, 이제 5선이고 이렇게 또 명확한 지금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실상 지난번에 이제 그 이뉴한 위원장이 이제 개인적 의견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 사실상 그 이미지가 그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많이 퇴색되는 것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뉴한 위원장이 퇴색되면서 주호영 의원이 떴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뉴한 위원장이 퇴색됐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메시지는 퇴색되었고 예. 주호영 의원은 떴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승현 부위원장은 금주에 뜬 인물. 저는 조금 전에 출연했던 이준석 전 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계속 이슈를 주도하고 프레임을 선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예. 실제로 지난주에 네이버 검색량을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보다 검색량이 2배가 많았고요. 예. 안철수 전 대표보다는 한 3배 이상이 더 많았습니다. 이걸 봤을 때 뜬 인물은 이준석 대표라고 보여지고요. 이뉴한 위원장에 대한 문전박대 사건이라든지 뭐 영어로 해서 인종차별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리고 뭐 사과하지 않겠다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전술적으로는 실패했을지언정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편하고 예의가 없다. 뭐 나 같았으면은 저 예의를 갖추되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핵심 지지층과 자기가 전략적으로 자기가 끌고 가야 될 대상들한테는 이게 먹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혀 뭐 조금 불필요한 논란이 있지만 어차피 네 가지가 없다고 막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은 어차피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었으니까 예. 전략적으로는 뭐 잘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뜬 인물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신당 관련해서는 이따가 좀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겠고요. 자, 금주의 진인물은 박진원 특보. 저는 그 홍익표 이제 원내대표를 꼽았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 그 대표 복귀 이후에 일단 친명 비명 간 이제 그 합의 중요한 가운데 사실상 이제 원내대표로서 그런 어떻게 보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못 내고 또 최근 이제 그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그리고 뭐 손준성 이정섭 그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사실상 뭐 불발이 되었고 또 다시 이제 뭐 철회를 하고 이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뭐 저희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그리고 이제 그 법률 전문가들이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일사부재의 문제라든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한 법적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의 공간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의 한숨만 더 깊어지고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곧 이동관, 손준성, 이정섭 등의 탄핵 재추진 과정에 대한 토론도 조금 있다가 좀 네. 펼쳐져 보겠고요. 조승현 부위원장 금주의 진인물. 저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논란을 만들고 좀 욕을 먹더라도 자기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전략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복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은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싸우면은 어른이 더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불필요한 해프닝을 통해서 자꾸 이분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계속 철수 논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되게 웃었는데 이제 예전에 초원 복집 사건도 한번 있었고 제가 근무할 때 청와대에서 사실은 어떤 수석 비서관이
그 청와대 앞에도 복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비서관 욕을 막 하는 게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얇은 벽 사이로 뒤에 다 그 비서관실 행정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까지 했어요. 네, 녹음을 해갖고 일렀던 적이 있었는데 복집에서 자꾸 이런 사건이 나는 게 되게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복집 사건을 통해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또 한 번 무너졌다, 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좋아요. 자, 검주했던 인물, 진인물까지 이야기해봤고요. 그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고 다시 재추진하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네. 민주당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은 국회법의 90조에 명백하게 그냥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제가 된 의안 또는 의안을 처리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명확하게 한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의사국에서 이것은 의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제가 되려면 토론이나 그렇죠. 이런 걸 해야 된다. 토론해야 되죠. 보고를 한 다음부터는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철회가 가능한 거죠. 동의 없이. 그렇게 해석을 몇 번 했고 전례도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철회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재발의도 가능하다. 재발의도 가능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72시간 내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박진호 특보. 일단 저는 이제 법적 판단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에 대한 이제 법적 구제를 이제 행사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요. 과거의 사례가 뭐 있었던 적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상 여야의 어떻게 보면 동의 속에서 이제 처리가 되었다는 부분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이제 안건에 있어서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의제냐 의제가 되지 않냐. 그러면 보고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의안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어떤 위원회가 개최될 때 그 안건이라고 하면은 심의 안건이 있고 보고 안건이 있습니다. 근데 2개 모두 다 안건입니다.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 될 안건이고 보고 안건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 보고 안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찬반에 대한 입장만 이제 그 위원들이 이제 표명을 하는 것이고 심의 안건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찬반을 포함해서 그 안건의 수정까지도 가능한 것이 이제 그 심의 안건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일단 그 본회의에서 이제 논의되는 다른 안건하고는 매우 특별한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라는 절차가 선행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뒤따라서 이 보고가 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고 역시도 의안에 준해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이제 통설로 볼 수 있고요. 또 여야 모두 지금 사실상 이 민주당 역시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이전에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 법률 해석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또 법률 자체가 구체성을 가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법원에 제소하나요? 가처분 신청 등등 지금 하나요? 현재 이제 그 당에서 법적 구제를 검토 중이고 또 지금 뭐 오늘까지 제가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논란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특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뭐 자꾸 지연시키고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론도 많은데 네. 꼭 굳이 탄핵까지 해야 되는 이유부터 근본적으로 좀 토론을 해보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은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통제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이 검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좌관을 성추행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 더 붙였죠. 이제 가상자산 투기한 사람 탄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상자산은 입법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탄핵을 못했고 제명도 못했지만은 뇌물을 먹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추행을 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탄핵은 못하지만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검사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먹은 검사 같은 경우에 봐주기 제19 감사기로 기소가 안 한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룸사롱에서 성매매를 한 성접대를 받은
검사 같은 경우에도 김영란법으로 96만 원 이하로 잘라가지고 처벌받지 않게 제19 감사기라고 면죄부를 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술접대였죠. 술접대.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봤을 때 검사들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검사들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검사들에 대해서 특히 손중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고발 사주라는 고발을 청부하는 예.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탄핵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사들도 통제받을 수 있는 통제받아야 하는 그런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탄핵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질문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저희는 꼼수라고 보진 않고요. 계속 이렇게 국회에서 법적인 조항은 헌법 해석 법률 해석을 가지고 토론을 해가면서 하는 정치적 행위 이거는 저는 아주 법치주의 시스템이 완성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오히려 차라리 막 싸우고 유튜브 보고 소리 지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정말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그 됩니다. 국회에서 탄핵 통과시키면 어차피 헌법재판소에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충분히 인용될 수 있다고 보세요? 법률 위반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률 위반을 저희가 더 잘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탄핵안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입증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한 박지원 거죠. 특보 어떻게 보세요? 참 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상황이 이제 매우 안타깝고요. 또 뭐 지금 좀 전에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야당이 이제 그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이제 대의 민주주의를 이제 그 지향하는 이제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뭐 소수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돼야 되지만 그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따로 이론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저희들이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 과연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 왜 공수처를 설치하는데 그렇게 역점을 두었는지 그러면 이러한 과정도 그때 공수처를 이제 설치를 주장할 때 다 포함되었었는데 본인들이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 공수처는 왜 본인들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지 그런 검사들의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공수처에 고발하라. 뭐 본인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공수처를 설치했는데 왜 본인들이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지 공수처에 고발했죠 민주당이? 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는데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규모라든지 인력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회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탄핵이라는 수단은 그렇죠. 또 탄핵이라는 택할 수 수단을 있다?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겠습니다. 메시지로서.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 그 이미 이제 탄핵 소추가 된 이제 안동환 검사라든지 또 이번에 이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었지만 불발된 다시 또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제 손중성 검사 같은 경우 보면은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사건 처리가 된 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 9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갑자기 왜 최근에 했는지 손준성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기소된 지 1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또 그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그 지목하고 있는 뭐 법률 위반 행위가 변화된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지금 하는지 또 이번에 이제 탄핵 소추를 이제 추진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최우선적으로 할 것처럼 보이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또 탄핵 소추는 왜 빼놨는지 그런 것처럼 또 최근에는 이제 탄핵 소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뭐 이제 제적 의원 3분의 1의 이제 발의가 필요하고 이제 제적 과반수가 필요한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제적 의원 3분의 1이 문턱이 너무 높다. 일반 법률처럼 그 이제 현역 의원 이제 10인 이상으로 낮춰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돼 버리면은 이 뭐 국회가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상권 분립이란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다수의 의석을 이제 차지한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보면 소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든 야당이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제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법률을 뭐 악법도 법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은 결국 국민들이 봤을 때 이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박특보가 생각합니다. 질문한 왜 여태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하느냐. 한동훈 장관은 왜 꼭 할 것처럼 하다가 빼느냐. 답해 보시면. 일단 유성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혐의로 그 검사 탄핵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은 그 사이에 규범이라든지 국민들의 법감정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표창장 위조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중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그대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했던 이런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또 다른 검사 하나는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로 가 있다. 이게 과연 공정이냐 정의냐 이런 의미에서 그런 메시지로서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시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헌재에 가서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더 탄탄히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계속 정치적인 언행을 하고 어떤 정치 행위를 하고 정치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발판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대응도 있는 건 사실이 맞습니다. 국회에서 정치권 인사나 검사나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는 완전히 사법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행동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모두 일단 이 다양한 목소리 중에 하나가 이제 책임 정치라는 부분을 항상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일단 그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또 다른 2명의 검사의 그 위법 행위가 명확하다. 또 증거도 차고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 그 소추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건 그 지켜봐야죠.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공당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른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책임 역시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물론이죠.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되는 대로 보겠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헌재 가서 기각되면 입을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알면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론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지금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고 대통령한테 엄청난 권한이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700조의 예산을 움직일 수가 있고 수만 개의 낙하산을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돈과 인력 을 다 쥐고 있는 대통령한테 권한이 아주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그 권한을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 대표 죽이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권력을 사용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제19 감싸기로 검찰을 활용하고 그 검찰은 또 거기서 정권의 호위무사로서 국민의힘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봉장에 서 있다고 민주당은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쓸 수 있는 권한과 이걸 다 행사하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상권 분립에 위반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1시 33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독립문역에서 경찰청 사이와 삼각지역, 세종대로 일대 그리고